챕터 1 눈보라 속의 기적. 세상 천지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마포나루터 근처의 작은 떡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심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떡 한 시루가 들려 있었지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아가, 어미가 또 왔구나. 할머니는 눈 덮인 무덤 앞에 팥떡을 올리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차디찬 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몸으로 이 추운 겨울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앙, 이앙.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자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파란 비단 강보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사르르 떨고 있었지요. 아기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날 누가 아기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지요. 할머니는 무덤 앞으로 뛰어가 제상에 올렸던 따끈한 팥떡을 집어 아기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할미가 살려줄 테니. 할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떡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할머니는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미음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지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이야,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었지요.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강보 안에는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랜 가락지에는 민유방본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곁에 온 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겠지.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어진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길도 자의 어질 현자를 써서 도현이라 불렀지요. 도현아, 할미가 잘 키워줄게.
내 부모가 누구든 왜 널 버렸든 상관없다. 너는 이제 내 손주란다. 그날부터 작은 떡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빚다가도 아기가 보채면 달려갔고, 밤새 떡을 쪄야 할 때도 아기를 업고 일했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지요.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아기를 키운다고. 제 자식도 일찍 잃었는데 남의 자식까지 돌보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현이가 밝게 웃을 때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쥘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았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도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떡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났고 아기의 웃음소리는 꽃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현이의 옷가락지에 새겨진 글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 아이를 찾는 자들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챕터 이 떡집 신동의 놀라운 재능.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도현이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쌀을 씻고 있는데 도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쌀 세대로만 하세요. 왜 그러니? 장날인데 떡이 모자라면 어쩌려고. 비가 올 거예요. 소금 단지가 눅눅하고 굴뚝 연기가 바닥으로 깔리잖아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요. 아이의 말이 귀여워 웃음이 나왔지만 혹시 모를 일이라 떡을 평소보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장터의 다른 떡집들은 비에 젖은 떡을 버리느라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심할머니네 떡은 이미 다 팔리고 난 뒤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어찌 비 올 걸 알았니? 그냥 알았어요. 도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는 도현이를 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떡집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쌀 한 되로 인절미가 몇 개 나오는지, 팥 한 마리면 찰떡을 몇 시로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맞췄지요. 쌀 3대로 인절미를 만들면 45개가 나와요. 6살도 안 된 아이가 곱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떡방아를 찢다가 손을 멈췄지요.
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떡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행색만 봐도 떡을 살 사람인지 구경만 할 사람인지 알아맞혔습니다. 저 양반은 떡을 사실 거예요. 주머니가 불룩하고 걸음이 급하잖아요. 저분은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눈빛이 허공을 보고 계세요. 아이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포나루 떡집에 신동이 있다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알려졌지요.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꼬맹이가 정말 뭐든지 안다면서 5살짜리가 셈을 한다니 귀신이 씌었나. 도현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계산 문제를 내면 금방 답을 말했지요. 날씨를 물어보면 구름의 색과 바람의 방향을 보고 맞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가 직접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또 뒤로는 호위무사들이 줄지어 섰지요. 할머니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소인이 사또 어른을 뵙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 그 신동이라는 아이가 어디 있소? 도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사또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그럼 이 어른의 말을 한번 살펴보거라. 사또는 자신의 말을 끌고 오라 명했습니다. 도현이는 말 주위를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뒷발의 편자를 가리켰지요. 말발굽이 곧 깨질 것 같아요. 여기 금이 가 있어요. 사또와 호위무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금이 가 있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먼 길을 갈 참이었는데. 사또는 도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사또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떡집에 묻혀 있다니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도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도현아, 할미 말 잘 들어라. 네, 할머니, 너는 너무 똑똑하구나.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똑똑한 게 화가 되는 때도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옛말에 너무 똑똑하면 제명에 못 산다는 말이 있어. 특히 내 같은 아이는 어른들 눈에 띄면 안 돼. 왜요, 할머니? 세상이 그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재주를 부리면
누군가는 시샘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들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도현아, 남들 앞에서는 바보 흉내를 내거라. 그래야 내가 산다. 약속하렴.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물이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걸 느끼며 아이는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현이는 사람들 앞에서 콧물을 흘리며 바보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자신은 누구이며 왜 버려졌고 강보 속 옷가락지에 새겨진 글귀는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챕터 3 옷가락지의 비밀과 불길한 방문객. 도현이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떡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도현이는 할머니의 당부대로 바보 행세를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이는 옷가락지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른 가락지에는 민유방본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지요. 민유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할머니가 장작을 패다가 도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글을 읽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현아, 그 글을 어찌하니?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요. 도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사실 도현이에게는 또 다른 스승이 있었습니다. 떡집 근처에 사는 김선비였지요.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살고 있던 그는 우연히 도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몰래 그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정치란 무엇이냐? 떡을 고르게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조금씩 덜어내고 적게 가진 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김선비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지요. 맞다. 그래서 옛말에 민유방본이라 했느니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까. 도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옷가락지에 새겨진 바로 그 말이었지요. 그해 여름 한양에서 온 화려한 가마가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붉은 비단 관복을 입은 홍대감이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서 둥그렇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여기가 소문난 떡집이라던가. 할머니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도현이는 할머니 뒤에 숨어 홍대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소인이 대감 어른을 뵙습니다. 떡 몇 개 싸주시오. 길이 멀어서 말이오. 할머니가 떡을 싸는 동안 홍 대감의 시선은 도현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일부러 코를 후비며 바보처럼 행동했지요. 하지만 홍 대감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내가 그 신동이라던 아이냐? 헤헤, 저는 바보예요. 도현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웃었습니다. 홍 대감은 코웃음을 쳤지요. 바보라. 그래, 바보가 좋지. 똑똑한 놈들은 오래 못 산다. 홍 대감은 떡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도현이의 손에 끼워진 낡은 옷가락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가락지 어디서 났느냐? 버려진 아이라 강보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 대감은 도현이에게 다가와 가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민유방본이라는 글귀를 확인한 순간 대감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이 가락지를 보자. 홍 대감이 손을 뻗자 도현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이놈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 대감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거두었지요. 그래, 내 것이지. 잘 간직해라. 홍 대감은 떡을 들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떡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가마가 떠난 후 할머니는 도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도현아, 무서웠지?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도현이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분명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선비가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할머니, 큰일입니다. 홍 대감이 이 마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러십니까? 7년 전 이 대감이라는 청렴한 관리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자입니다. 그 이 대감이 평소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비는 도현이의 옷가락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민유방본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만약 홍 대감이 그 가락지를 보았다면 할머니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도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럼 도현이가 이 대감의 핏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 대감은 씨를 말리려 했으니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현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도현아. 할머니가 황급히 도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떡집 지붕 위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대감이 보낸 자들이 이미 떡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챕터 4 불타는 떡집과 목숨을 건 탈출. 북서풍이 매섭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창문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자객들의 그림자가 떡집 주변을 천천히 에워싸고 있었지요. 선비님,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도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답지 않게 침착했지요. 김선비는 놀란 눈으로 도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느냐? 낮에 홍대감 호위무사들 신발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 산 너머에만 있는 흙이에요. 그들이 길을 미리 살폈다는 뜻이죠. 도현이는 재빨리 옷가락지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천으로 떡 몇 개를 싸서 품에 넣었지요. 도현아, 할미 손만 잡고 따라오너라. 세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요. 안에 아무도 없다. 찾아라. 떡집에 불을 질러라. 곧 떡집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의 터전이 타오르는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떡집 지어드릴게요. 도현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도 이미 산길을 막고 있었지요. 김선비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데 도현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발목을 삔 것이었지요. 아이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객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현이를 내가 업겠네. 김선비가 도현이를 업으려 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은 앞길을 살피셔야 해요. 내가 업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내 떡 빚던 팔이 얼만데 애 하나 못 업겠느냐. 예순이 넘은 할머니는 도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한이
손주처럼 키운 도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변했지요.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무겁긴 내가 쌀 한 가마보다 가벼워. 하지만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지요. 도현이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 등에 매달렸습니다. 산 중턱쯤 왔을 때 자객들이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김선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현이를 데리고 먼저 가십시오. 선비님,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강가 갈대밭으로 숨으십시오. 산길로 가면 잡힙니다. 김선비는 자객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칼 한 자루 없이 맨몸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지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도현이를 업은 채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선비님, 도현이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선비와 자객들이 뒤엉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곧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도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라, 도현아. 할머니는 산길을 벗어나 강가로 향했습니다. 도현이의 말대로 갈대밭으로 숨어들었지요. 키보다 높은 갈대가 두 사람을 감싸 주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여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갈대밭 근처를 지나갔지요. 이쪽에는 없다. 산 위를 더 뒤져라. 자객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자 할머니는 그제야 도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 도현이가 살았으니 괜찮아. 할머니는 도현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갈대밭에서 밤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쓸쓸하게 흘러갔지요. 새벽녘 안개가 강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강을 건너야 해요. 안개가 우릴 숨겨줄 거예요. 물이 차가운데 괜찮아요. 살려면 건너야 해요.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지요. 할머니는 도현이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다리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지요. 할머니는 떡집에서 싸온 떡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떡이었습니다. 도현아, 이거라도 먹어라. 할머니도 드세요.
두 사람은 젖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차갑고 질척했지만 그 어떤 떡보다 소중했지요. 멀리 떡집이 있던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은 괜찮으실까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현이를 더욱 꼭 껴안았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앞날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지요. 도현이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도망치며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도현이는 아버지가 남긴 비망록과 옷가락지를 품고 임금님이 계신 행궁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도현이는 당당하게 격쟁의 징을 올렸고 임금님 앞에 엎드려 홍대감의 비리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했지요. 홍대감은 끝까지 발뺌하며 아이를 역적의 자식이라 몰아세웠지만 도현이는 옷가락지를 인장 삼아 비망록의 도장 자국과 일치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세곡 장부의 숫자를 암산으로 척척 계산해 홍대감이 빼돌린 만석의 쌀을 밝혀내니 임금님도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살아 돌아온 스승의 증언까지 더해져 결국 홍대감은 유배를 떠나고 이 대감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원급제하여 관리가 된 도현이는 마포나루에 다시 번듯한 떡집을 지어 할머니를 모셨더랍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했지요. 비단 꽃신 신겨드린다고요. 도현이가 바친 고운 꽃신을 신은 심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두 사람은 매화꽃 흩날리는 마당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